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지금은 노혜경 선생님의 통일 이야기, 북한 이야기 시간인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잠깐 늦으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일 PD입니다. 네, 지금 방금 오셨는데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어제보다 일찍 출발했는데 왜 늦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죄송하고요. 예, 어제 땜빵 및 특집 방송 첫회 북한도 나라냐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죠. 예,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나라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주인이에요. 주인장. 예, 김일성. 예, 김일성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중심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광고 듣고 가나요? 다 들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각하는 바람에 광고를 못 듣고 가네요. 미리 들었습니다.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 짚어볼 것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되게 신뢰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박학다식한 한 노사모 저희 그 절친 친구께서 가짜 김일성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58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나이로 58살이에요. 상당히 많죠. 자, 이 상당히 많은 나이의 제 또래들은 70년대에 북한의 김일성은 가짜다. 원래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김일성 장군이라고 하는 노 장군이 계셨는데
막 100발을 휘날리며 100마를 타고, 예, 100마 타고 오는 초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김일성 장군이 있었는데, 젊은 김성주가 이 김일성 장군을 참칭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종석 장관이라고 그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학자인데요. 이종석 씨가 가짜 김일성론은 잘못된 거다. 70년대 남한의 학자들이 북한의 김일성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젊기 때문에 지나치게 젊은 사람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흡사지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너무 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방에서 새파란 애송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예, 너무 젊은 장군이 이 북한의 지도자라고 쫙 나타나니까 좀 당황스럽고 한 나머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를 생각한 끝에 그 괴뢰, 그러니까 소련이 내세운 괴뢰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가짜 김일성론을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실제 김일성은 항일무장 투쟁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주 젊은 장군으로서 북한 인민들 앞에 소개된 것도 맞고요. 이름을 언제 일성으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주 벌판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하던 그때 당시에 빨치산들 중에서 이 김성주가 이름을 바꾼 김일성 말고 다른 김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없는 것 같고 해서 그 김일성이 맞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김일성이 이 전설적인 그 항일혁명 투사로 탈바꿈을 하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로 김일성이 무장투쟁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야기하듯이 김일성 혼자서 다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혼자서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 남한에서도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에 북한이란다. 이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항일무장 이 투쟁, 전사들이 일본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어떤 그 기록을 남긴 유일한 전투를 치러냈던 사람이 김일성 부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김일성 부대에 대한 소문들이 적어도 만주와 그리고 북조선 쪽에는 많이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 시기, 정치가 혼탁하고 살기가 어려울 때 꿈꾸는 영웅이 있어요. 그 꿈꾸는 영웅을 이름하여 아기장수라고 부르거든요. 아마 국민TV 라디오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2002년도에 불어닥쳤던 노풍 속에서 그 아기장수가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자라서 날아오르는 모습, 이런 것을 느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게 다른 나라에도 물론 영웅에 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전설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민중들에게는 이 아기장수 설화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민중 영웅 신화죠. 이 아기장수 설화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아기장수의 겨드랑이에, 태어난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덩치도 우람하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자라는 데다가 굉장히 똑똑해요. 영특하고. 겁이 나는 거예요.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아기뿐만 아니라 부모는 물론이고 한 마을 전체가 몰살당할 정도로 가혹한 이 권력의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이 아기 장수가 자라기 전에 미리 엎어서 또는 베개로 눌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아기 장수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 도탄에 빠진 그 삶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영웅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굉장히 슬픈 버전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이 아기 장수가 잘 자라서 젊은 장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아기 장수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겠어요? 더더군다나 1945년 무렵은 북한이 남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가 그 일제의 억압에서 풀려난 해방된 직후였지요. 그리고 해방군과 함께 들어온 조선인 장군. 근데 그 조선인 장군이 이미 만주벌판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북한 인민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바로 아기 장수의 환생처럼 보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일제 말에
민중들 사이에서는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린다. 이 육사가 쓰기도 했잖아요. 육사가 무단히 혼자서 그런 시를 쓴 건 아니고 민중들이 마음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민중들이 마음에는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아니고 육사는 시인이니까 초인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고의 뒤에 만고의 뒤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민중은 지금 내가 당장 괴로우니까 당장 백마탄 장군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새파랗게 젊은, 그리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고무찬양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사실 김일성은 인물이 잘생겼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해방 그 공간을 지나온 우리 엄마 또래의 할머니들이 사회주의자들은 인물 잘생기고 키 크고 말을 잘해야 돼.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쪽의 사람들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구조가 있고 정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뒷받침해 나가면서 이미지 세팅을 하지만 그때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딱 자기 몸 하나로 민중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연설 잘하고 근데 김일성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제치고 김일성이 평양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민중들이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했다는 거죠. 우와, 아기 장수가 저렇게 환칠하게 커서 장군으로 나타났나. 그러니까 당대 민중의 바닥에 흐르고 있었던 어떤 기대감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김과 약간의 이력이 들어맞는 데가 있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자마자 앉아서 떠들기 시작했더니 좀 됐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노래 듣고 가요.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 북한 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노래도 어제 들려드린 휘바람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북한 가요 중에 하나예요. 예, 반갑죠. 자, 어쨌거나 이 아기 장수의 이미지를 김일성에게서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째서 김일성이 조만식이라든가 하는 연세 많으신 민족 지도자들을 제치고 스타로 떠올랐던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일성이 실제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던 이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동아일보하고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가 1937년도였는데 동아일보가 왜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에서의 일장기 말서 사건 이런 것들로도 유명한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1937년 9월 며칠이었더라? 이거 유명한 전투인데 갑자기 날짜가 생각이 안 나네요. 6월. 1937년 6월 5일 날, 이 함경도 이제 해산 인근이에요. 두만강 유역인데, 거기에 보천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일단의 정말 몇 명 안 되는 항일무장 항일무장 부대가, 두만강을 넘어서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권력이죠. 일본이 점령하에 있었던 조선 반도로 들어와서 지서를 싹 점령을 하고 하룻밤 동안 깃발을 날리고 난 다음에 철수를 했었던 사건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그마한 전투예요. 죽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야말로 몇 년을 점령을 했다든가 이랬던 것도 아니고 한 조그마한 전투지만 그래도 이게 동아일보에 아주 조그맣게 실린 거예요. 보천보. 딱 사람들이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느낀 거죠. 우리의 항일 만주 유격대들이 일본군을 물리치는 전투를 지금 국경 근처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중에 동아일보가 6.15 회담을 하러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을 만나러 북한으로 갈 때, 동아일보에서 냈던 이 신문, 그 부분을 금으로 떠가지고선 선물을 했어요. 굉장한 기록이죠. 어떻게 보면 이 보천보 전투의 기록이 김일성의 정통성, 김일성은 항일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고 이승만은 사실은 순사기꾼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특히 이제 민족문화연구소 계열의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이승만을 그렇게까지 폄하해야 되는가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한 것은 맞지요. 자, 근데 항일무장을 투쟁을 한 것뿐만 아니고 김일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 아기 장수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말고도 북한에서 김일성이 좀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가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우선 소련이라고 하는 배후 세력을 들 수가 있겠죠. 38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각각 진주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었던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거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방송도 어마어마하게 재미없어질 뿐만 아니라 막 화나고 기분 나빠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2주일 만에 끝을 못 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한국 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이 조선 인민들이 비록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어요. 글을 아는 사람이 인구의 20%밖에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뭘 만들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건준이라고 해서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야말로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인민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요. 이름도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당 조직 비슷한 거예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당 조직이냐?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에서 딱 느껴지죠.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일종의 준정당 조직 비슷한 거, 행정 조직과 정당 조직을 합쳐놓은 거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를 자발적으로 인민들이 지역마다 결성을 했던 거예요. 특히 북쪽 지역에 많았어요.
북반구 지역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산당 운동이 이 함흥이라든가 이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남쪽에도 인민위원회가 없었느냐? 아니, 많았어요. 한 1945년 8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면 과장을 좀 하자면 대한민국 전체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개혁당으로 뒤덮여 있었다. 개혁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02년도에 만들어졌던 개혁국민정당. 한국 역사상 참 그런 정당 참 없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사람 참 없지만 개혁국민정당도 그런 정당 참 없었던 그런 당인데 그거 비슷한 게 1945년도 8월 달에 이미 조선 반도에 쫙 깔렸다는 거죠.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인데 소련은 이 인민위원회가 자기들이 생각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냥 인정을 해줬고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굉장히 탄압을 했어요. 요 차이가 딱 갈라놓는 거죠. 그럼 인민위원회 구미에 어떤 지도자가 맞을까요? 엘리트주의적인 조만식 선생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 부자인 이런 사람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집도 절도 없고 좀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젊고 거기다가 직접적으로 일본하고 이렇게 총 들고 싸웠던 유격대 대장 김대장이 맞을까요? 대충 그냥 그런 차원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어서 1946년 정도 되면 김일성이 이 실질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어떤 외부적인 요건들 뿐만 아니고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개인적인 특성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사투리가 심한데 알아들어 주시나요? 어때요? 우리 PD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제 말이 알아듣기가 쉽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제 말씨가 어떠냐 하고 들으려고 후기를 새로 고침했더니 대후영님께서 보천보 전투는 소규모 전투였지만 국내에서 일어난 전투로 그 당시에는 큰 충격을 주었다. 고는 하나 나중에 북한에서 이걸 너무 뻥튀기 했지 않았나요? 그리고 김일성은 소비에트의 앞잡이일 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소비에트에 의해 연해주의 독립군들은 무장 해제당하고 거부시 사살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셨고 뭐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앞잡이일 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겠지만 자 그러나 소비에트의 지원이 없이는 상당히 김일성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부상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김일성은 나중에 소련군에게 편입되어서 남한으로 진주를 했지요. 자, 근데 이런 점이 있어요. 뻥튀기 한 거 사실이지만 보천보 전투 같은 국내에서 일어난 전투가 30년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을 북한이 나중에 자기네들이 정통 역사에 편입을 합니다. 즉 김일성의 역사를 자기네들 역사의 기원에 편입을 하면서 이걸 굉장히 이건 뻥튀기 정도가 아니에요. 뻥튀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죠? 솜사탕? 뭉게구름? 아니면 뭐라고 해야 좋을까? 이 방역한다고 두두두두두 쏘는 연막?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요. 흡사 김일성만이 항일무장투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근데 사실 이것은 역사의 정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김일성만 항일투쟁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투쟁가였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엔 이것만 강조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보천보 전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은 별것 아닌 전투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그때 당시 조선 반도에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인민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줬다라고 하는 것도 무시하기 어렵겠죠. 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대충 된 것 같고요. 김일성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김일성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인식하는 김일성은 일단 이 인민에 대한 사랑은 정말 극진한 사람이었어요. 정의감이 투철하고 192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조선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던 젊은이들 가운데 민족의식 투철하지 않고 민중에 대한 사랑 없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건 그야말로 일본놈 앞잡이들이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다 이게 보면 이 독립을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실제로 총 들고 칼 들고 싸운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 김일성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또 강직한 좀 의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이제 김일성이 만주로 떠날 때 권총을 한 자루 줬대요. 권총을 주면서 이 권총의 뜻에 따라서 총을 들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라라고 한 거죠, 한마디로. 자, 그래가지고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다라는 점이 조금 남다른 점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남다른 점은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었어요. 문학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할까?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면 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무용이라든가 극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조예가 없으면 지도자가 못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제 거꾸로 김일성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일성이 문학예술에 대한 조예를 갖추었기 때문에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국가를 건설하는 초기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38선이 그어지고 그리고 미군정과 소련 군정이 각각 이 양쪽을 차지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북으로 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모두 북으로 갔기야 했겠습니까마는 특히 서울에 있었던 그때도 이미 우리나라의 중심은 서울이었으니까요. 경성이니까 이 경성에 있었던 지식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우수한 지식인들이 북한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일제시대 때의 역사를 또 더듬어 봐야 아는 건데, 물론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말기에 가면, 변절을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 이광수, 최남선 이런 분들이잖아요. 뭐 육당이나 그 이광수, 춘원, 이광수 같은 분들은 일본이 세세년년 영할 줄로 알았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뭐 조상이 같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여하튼 조선민족 개조론 뭐 이런 것도 써가지고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정신을 차려서 일본을 따라잡자. 한마디로 식민지 시대를 인정하고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큰 이상 속에서 일본하고 하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쪽으로 나중에 다 변절을 하거든요. 변절 안 하고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한글학자들이에요. 이 단일 협회로서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제일 많이 가고 제일 많이 죽은 집단이 아마 한글학회, 조선어학회죠. 예, 조선어학회였을 텐데 사실 언어학자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언어를 다루니까. 언제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회성과 역사성이 있어서 바뀌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정불변인 양하고 연구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공동체, 언어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민족주의적이고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 밖의 민족주의자들 중에 이렇다 눈에 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청호만 하더라도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분들이 외세에 대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배격을 한 것에 비해서 도산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의 이 통치를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극복하자라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일제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보다 많이 공산당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일제시대의 전사가 있다가 보니까 서울 해방이 되었을 때 서울 시내에 좀 말 좀 한다, 방귀 좀 낀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회주의자였다라고 보는 게 정상인 거죠. 조금만 똑똑하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다 갔다라는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이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제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보면 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야들 가운데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분야는 주로 시민사회를 얘기하는데 일제시대 때는 그런 거 없죠. 그럼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지식인들이 있을 텐데 이 정치나 경제 분야에서 일제시대 식민지 지하에서 지식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껏해야 판사, 검사 이런 건데 그냥 그건 일제 부역자들이죠. 자,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제하고 일정한 수준의 타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 부자들은 몰래 독립자금을 대주고 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안 알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화 분야와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식민지에서는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직접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하기에는 경제력도 딸리고 많이 딸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체게바라 시인이잖아요. 시인. 그리고 또 파블로 네루다 아시죠? 네루다는 공산당원으로서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 그 진영 내에서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대부분 문학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를 이건 좀 말이 좀 틀렸다. 대부분 문학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문학 예술의 조예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레닌도, 스탈린도, 마르크스도, 마르크스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했군요. 자, 어쨌거나 간에 그런 사회주의적 이 진영 내부의 지식인에 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도 그런 사회주의적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김일성이 문학예술의 조예가 상당히 있었어요. 시를 읽어내는 눈이라든가 비평적 안목이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 북작으로 확 올라간 사람들이 군사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거든요. 정치 지도자로서 등장한 김일성과 더불어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쉬운 거죠. 즉 문학예술 분야의 사람들이 김일성을 빨리 추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목소리 노래를 한 곡 더 듣고 갈까 싶어요. 일단 새로 고쳐보니까 백미르님께서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이다라고 하셨는데, 제 노혜경입니다. 라디오 21 들어보신 분들은 제 목소리 좀 들으셨을 테고요. 지금 서영석 대표께서, 잠시 휴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땜빵 방송하고 있거든요. 정규 편성되면 서영석은 돌아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노래 듣기 전에 탄자나이트님께서 사회주의 지도자는 조예가 있는 만큼 문화와 예술을 억압하기도 했죠. 라고 하셨는데, 당근입니다. 이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문학과 예술을 사회주의 건설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얘기는 건설 도구가 안 되는 문학 예술은 또한 대단히 탄압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항상 모든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넥스가 광고를 산산산 나무나무나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크리넥스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나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회사잖아요. 가장 나무를 많이 쓰는 회사니까 나무를 심자라고 캠페인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에서는. 네, 다음에 들을 노래는요. 역시 어제에 이어서 동인이라고 하는 음반, 북한 노래들을 남한 가수들이 불러서 취입을 한 음반인데요. 동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 눈동자 속에 비친 너라는 뜻이에요. 동인. 눈동자 속의 너 그런 뜻이죠. 눈동자에 새겨진 도장 같은 너. 자, 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동인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지닌 음반 제목인데요. 거기에서 JK 김동욱이 불러준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이란 무엇인가? 생이란 무엇인가? 자, 이 노래는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답하리라.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고. 시냇물 모여서 강을 이루듯 날들이 모여 생을 이루리. 그 생이 짧은들 누가 탓하랴. 영생은 시간과 인연 없어라.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세월이 간다도 잊을 수 없는 조국에 받쳐진 순간이라고. 고요한 아침에 이슬이 지듯 한 생이 사라질 때도 어머니 조국을 기억하리라. 그대의 이름과 걸어온 길을. 자, 이 일제하의 모든 굉장히 빼어났던 작가, 극작가, 영화 감독, 그리고 음악가, 심지어 무용가, 아시죠? 최승희 씨 같은 분들, 뭐 이런 분들까지 다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을 건설하는데 모두 참여를 했지요. 그리고 그 중심축으로 자신들도 김일성을 선택을 했고, 김일성도 자기의 국가건설 파트너로서 문학예술인들을 굉장히 많이 택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문학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각자 자기의 개인적인 개성을 가지고 문학 활동을 하는,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아니고요. 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세워놓은 교조 있잖아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 리얼리즘적 방식에 동의하고 또 스탈린이 세웠던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셜 리얼리즘, 이것을 교조로 삼는 사람들만의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 좁혀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 초기에는 사실 뭐 군사력으로 국가 전체를 장악한 것도 아니고 인민위원회를 소련이 그대로 인정을 해서 말하자면 거의 지방자치적인 행정조직이 들어서 있었다라는 것도 북한의 오늘을 이해하는 데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인민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 각지에 각자 개혁당을 하나씩 만드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개혁당 플러스 반상회라고 할 수 있어요. 큰 반상회, 커다란 반상회. 예, 그러니까 행정조직과 정치조직이 합쳐진 것이 인민위원회인데 그거를 전국 각지에서 그 지역의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했고 그 소련 군정이 이 자발적인 조직을 거의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그걸 그대로 국가 조직으로 흡수를 행정 조직으로 흡수를 하고 당 조직으로 흡수를 하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그 중심 국가의 이 중심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택한 것은 김일성 자신이 지니고 있는 카리스마와 능력, 거기에 더해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신봉하는 그때 당시 문학예술인들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선택한 것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 택한 것. 그러니까 왜 조금 비유는 이상하지만 이거는 그 새누리당 당원들이 이명박을 선택하는 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박근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을 택한다. 이 근혜 아몰랑 여사에 대해서는 박정희의 딸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2012년 선거죠? 2012년 선거 때 아몰랑 여사가 아니고 헷갈린다 맞나? 2007년 선거구나. 2007년 선거예요. 쏘리. 2007년 선거 때 새누리당 당원들이 아몰랑 여사가 아니고 이명박을 선택을 해요. 당원들은 이 아몰랑 여사를 선택을 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을 해요. 왜냐? 이명박이 그때 당시의 국민들이 소망이었던 이 민생 회복. 사실 그렇게까지 경제가 어렵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그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던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장사꾼 출신인 이명박이 돈을 잘 벌어다 줄 것이라는 착각으로 이제 국민이 선택을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어쨌든 제 얘기는 김일성이 총칼을 들고 각 문인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민족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총으로 위협해서 쫓아내거나 잡아가두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이렇게 자발적인 선택이 좀 있었다. 그리고 1945년에서 50년까지의 북한의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문학예술인들이 이 국가라고 하는 이미지,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애를 썼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남한에서 올라갔던 카프파 문인들, 이제 이런 문인들이 북한의 문학예술이 기초 토대를 닦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 올라갔던 수많은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대학을 굉장히 일찍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국가 만들어지기 전에 김일성 대학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건설이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름 길어요.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뭐라 그러지? 공화국을 선포를 한다고 그러죠. 우리 공화국 되었다. 이제 수립한다고 선포한 날이 9월 9일인데 이게 제 생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야, 너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하고 생일이 같대. 자, 우리는 8월 15일이고 북한은 9월 9일이에요. 자, 근데 이때인데 김일성 대학이 언제 생겼냐면 46년도에 생겼어요. 2년이나 먼저예요. 그리고 2년이나 먼저 생긴 일종의 국립대학인데 이 국립대학을 2년이나 먼저 세우면서 김일성 대학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하튼 김일성은 그만큼 학자들과 지식인들,
문학예술인을 포함해서 지식인들의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김일성이 오늘날의 김일성 국가인 북한을 만들어내는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말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언어로 이루어진 나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어떤 나라다라고 하는 어떤 선포.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지요. 사실 저는 애국가만 놓고 본다면 북한의 국가가 남한의 국가보다 좀 좋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데, 근데 북한은 잘 외우지는 못하는데 아이고 이런, 사실 제가 북한 연구자이고 시 전공자이면서도 이 국가를 제가 제대로 외우질 못한데, 이찬이라고 하는, 박세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박세영 시인이 썼다라고 하는 것만은 아는데, 금은도 빛나라 이강산이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건, 은금도 빛나라 이강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가사 한번 찾아보죠. 북한 애국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나오네요. 자, 정대세가 올린 북한 애국가 방송 불가 가사 한번 봅시다. 프레시안. 그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애국가가 북한의 애국가가 바뀌었나 보군요. 근데 이제 은금도 빛나라 이강산 이렇게 시작되는 북한의 애국가가 있어요. 제일 밑에. 됐어요. 아침은 빛나라 이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반만년 오랜 역사에 친근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로운 인민의 이 영광, 몸과만 다 바쳐 이 조선 길이 받드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보다는 좀 낫죠? 말하자면 인민들이 힘을 합쳐서 금은보화 가득한 이강산에서 새롭고 번영한 조국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는 가사인데요. 2절은 이래요. 백두산 기상을 다 안고 근로의 정신은 깃들어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 온 세계 앞서 나가리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나네. 이게 길이 빛나세. 북한 애국가를 제가 외울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사절까지 외우지만, 북한 애국가는 외울 일이 없기 때문에 못 외우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박세영의 애국가를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것이 이때 당시의, 북한으로 올라갔던 문화예술인 및 지식인들이 마음이었다.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이었고, 이들은 김일성이 그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자, 그러나 원래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지가 대빵이에요. 이 문학 예술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뜻이 어떤 특정한 이 아름다운 사회, 국가, 하나의 상징적인 국가죠, 국가. 국가의 상이었다라고 한다면, 김일성에게는 그 국가의 상 속에 자기가 지도자인 나라가 꿈이었겠지요.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자,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문화예술인 지식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김일성에게 동조를 합니다. 다른 지도자보다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보다 인민의 뜻에 가까운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게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사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때 당시에 북한 인민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 지도자들이 면면을 놓고 볼 때,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또는 같은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관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어떤 분께서 후기에다가 올려주셨듯이
소련의 소비에트의 꼭두각시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꼭두각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 주체적으로 한 것도 되게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련이 굉장히 지원했었던 이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김일성을 소련이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런 어떤 배경도 있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재로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단지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어요. 소련은 북한 그러니까 소련은 소련대로 뭐 미군정은 미군정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의 국가를 한반도에 세우고 싶어 했지만 어쨌든 유엔의 감시하에 그 남북한이 동시 선거를 하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소망대로 동시 선거를 하고 해서 하나의 인민이 하나의 국가를 선택했더라면 어떤 형태의 나라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상상은 가끔 가다가 저는 해보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가 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5년 해방 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해방된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을 했고, 그랬던 이유가 아까 제가 일제하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은 되게 현실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땠을지 몰라도 식민 치하에서 빨리 식민지 사람들에게 부역을 합니다. 빨리 부역을 합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미화해서 민족주의자다라고 얘기해주지만 사실 진짜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 진영에 가 있었다니까요. 그 공산주의하고 민족주의,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박치기를 안 한다니까요. 식민지에서는. 자, 그러다가 보니까 해방 후에 탈식민 국가들, 식민지에서 탈출한 국가들이 세운 나라들이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국준비위원회도 그리고 인민위원회들도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미군정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가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운명적으로 분단이 되었고 이 분단된 운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또 다른 운명이고요. 그럼 분단된 국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어떤 종류의 나라였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15일 날 북한에서 이제 공화국 성명의 형식으로 아주 거창하게 남북 화해 좀 하자, 협력 좀 하자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은 정말 변덕킹왕짱이거든요. 저랬다가 또 다음에 바로 또 미사일 쏘고.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큰 단계의 성명은 가장 중요하니까 지키고 아래 단계에서 하는 일은 하는 거고라는 식이죠. 우리도 왜 팀 스피릿 훈련이라든가 힐 리졸브 훈련하는 거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하는 거하고 관계없다라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방식을 저기서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일들, 단지 좀 불쾌하다거나 단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외교적으로 교섭하면 될 일들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좁게 알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역사의 초기에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굉장히 빨리 집결된 북한을 더듬어서 다시 이 구성을 하다가 보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네요. 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이 북한에서 제가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동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일성에게 동의하는 문학 예술들만이 결국은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저 커피 한 모금 마실게요. 실제로 북한이 김일성이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한 것은 1967년 이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48년 또는 45년 그때부터 김일성이 유일무이한 지도자가 아니었고 김일성이 친위 쿠데타를 여러 번 하거든요. 박정희가 유신하듯이 친위 쿠데타를 여러 번 해서 1959년에 8월 종파 사건, 58년인가? 하여튼 8월 6년인가?
죄송해요. 제가 정치학을 안 하다가 보니까 이 연도는 자꾸 헷갈리는데 어쨌든 50년대 후반에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연안파 소련파를 숙청하고 소련의 입김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랬을 때도 갑산파라고 하는 국내파하고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김일성이 이 권력을 장악한 것은 아니었고 그랬다가 1966년에 갑산파를 숙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완벽하게 자기가 권력을 장악을 하고 한 72년도쯤에는 후계자로 김정일을 지명하기까지 하면서 일당 유일 사상 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체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김일성을 초지일간 뒷받침해준 게 슬프게도 문학이에요. 문학. 초지일간 뒷받침을 해줘요. 그 초지일간 뒷받침을 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초지일간 뒷받침하지 않고 사회주의 조국 그 자체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숙청이 되죠. 밀려나가요. 우선은 처음에는 1948년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밀려나가느냐. 개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이다. 자아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문인들이 밀려나가요. 필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이 방송 끝낼게요. 응향 사건이라고 있는 원산에 있는 시인들이 응향이라고 하는 시잡지를 펴내는데 이 시잡지가 퇴폐적이고 부르주아지적이며 자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당하거든요. 그때 비판당했던 문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이 구상 시인이에요. 할 수 없이 이 문인들은 남한으로 다 내려오게 되죠. 북한의 숙청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죽이는 것만 숙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쫓아내갖고 시골 가서 일 시켜서 이 사람이 제대로 혁명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도로 데리고 오는 숙청도 있고 해외 추방해버리는 숙청도 있는데 이 응향 사건의 당사자들은 대부분 추방을 당하죠. 이 정신개조 안 돼. 그냥 내쫓아야 돼 이거예요. 정신개조가 될 만하면 개조를 시키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쫓고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수용소에 처박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이 응향 사건의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인들이 모여갖고 자발적으로 낸 시집을 가지고 평양의 시인들과 평론가들이 완전히 이렇게 때려잡은 사건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르주아지적인 성향을 지닌 시인들이 먼저 쫓겨난다라는 거죠. 자, 내일은 그 이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